네, 콜로이드 및 계면과학 2주차 강의 두 번째 시간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1교시에 우리가 무엇을 다뤘냐 하면은 앞에 지난주에 했었던 개괄적인 설명에서도 잠깐 설명을 이야기한 바가 있지만은 콜로이드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계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정의에 관해서 같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계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두 물체가 접하고 있는 그 경계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조금 더 학술적으로는 두 상이 접하고 있는, 맞닿아 있는 그러한 이제 접촉 경계면을 계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고요. 표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물체 중에서 한쪽이 기체인 경우, 그 기체인 경우에 접촉되어 있는 그런 경계면을 표면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집합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계면이라고 하는 것이 표면보다는 더 커다란 범주다. 그래서 표면이라고 하는 것은 계면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콜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수 나노미터에서 수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아주 미세한 입자들이 어떠한 매질에 균일하게 분산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러한 상태를 콜로이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 즉 분자 분산계, 콜로이드 분산계, 조 분산계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콜로이드가 나타내는 그런 이제 외형적인 특징은 투명하게 보일 때도 있고 또 우윳빛으로 보일 때도 있는데, 투명하게 보일 때는 그 분산되어 있는 입자의 크기가 가시광선, 즉 400나노미터에서 800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가시광선의 그 파장의 길이의 4분의 1 이하, 즉 100나노미터 이하, 0.1 마이크로미터죠. 그거보다 작은 그런 입자들이 분산되어 있을 때는 투명하게 보이고, 그 입자보다 커다란 입자들이 분산되어 있을 때는 그 입자와 빛이 난반사되면서 그러면서 희게 보이는 그런 형태로, 그래서 우윳빛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콜로이드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응용이 되는지, 그래서 페인트나 잉크 공업부터 시작을 해서 화장품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의약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플라스틱이라든가 섬유 등등의 굉장히 다양한 곳에 이 콜로이드 계라고 하는 것이 응용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이 시간에는 먼저 바로 그렇다면 이 콜로이드라고 하는 요 계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잠깐 살펴본다면은, 먼저 단위 부피당 입자의 수가 이 콜로이드 계의 특성에 크게 영향을 미쳐요. 입자의 수가 얼마 정도 되냐, 굉장히 많으냐, 적으냐, 이런 것들이 콜로이드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요 단위 부피당 입자의 수는 직접 이렇게 몇 개가 되는지를 갖다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될 텐데, 그럴 때 응용이 되는 것이 바로 쿨터 카운터라고 하는 이러한 기계들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이 콜로이드 계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분산되어 있는 입자의 크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입자의 크기를 갖다가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라이트 스캐터링 레이저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기기들이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또 입자의 모양을 갖다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바로 셈이라든가 템이라고 하는 전자현미경 계열의 현미경들이 응용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입자의 모양도 마찬가지로 콜로이드계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라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셈이라고 하는 것은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주사형 전자현미경. 또 템이라고 하는 것은 Transparent Electron Microscopy, 즉 투과형 전자현미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물질이 있을 때 그것을 투과를 해서 지나가는 그런 이제 전자의 그런 그 특성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입자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죠. 그리고 입자의 surface property, 즉 표면 특성들, 입자가 가지고 있는 이 표면 특성도 마찬가지로 콜로이드계의 특성에 영향을 미쳐요. 바로 이 입자의 표면 특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접촉각이라고 하는 contact angle이에요. 접촉각. 접촉각은 요 밑에도 이제 지금 제가 그림으로 나타냈는데요. 그리고 제타 포텐셜. 전위를 갖다가 나타내는 제타 포텐셜. 입자가 가지고 있는 전위. 즉 전하의 색이죠. 전.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콜로이드계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접촉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체 입자 위에 액체가 떨어뜨렸다고 합시다. 고체 평면 위에다가 액체를 갖다가 액체방울을 떨어뜨렸는데 그때 고체 평면하고 액체가 접촉하는 그 접촉각, 저 각을 갖다가 우리가 접촉각이라고 형성하는 각을 갖다 접촉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저 각도가 0에 가까울수록 잘 젖는 그런 특성을 갖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체가 액체에. 그런데 반해서 저게 접촉각이 180도에 가까울수록 잘 안 젖는 거예요. 거의 안 젖는 경우가 180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표현되는 접촉각이 결국은 입자의 표면 특성으로서 콜로이드계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큰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입자의 표면적, surface area죠. 입자의 표면적. 삐죽삐죽삐죽삐죽 생기면서 골이 굉장히 많으냐 아니면 매끄럽게 생기면서 골이 별로 없느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입자와 solvent, 용매죠. 매질 간의 상호작용들. 이런 것들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갖다 하는지에 따라서도 영향을 갖다가 콜로이드계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입자와 입자 간의 상호작용들. 입자와 입자 간에도 서로 잘 끌어당기거나 또는 서로 밀치려고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성질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콜로이드계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콜로이드계가 나타내는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죠. 그렇죠? 지금 살펴본 것처럼 입자의 수뿐만이 아니라 크기, 모양, 또 뭐 예를 들어서 표면의 특성이라든가 뭐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콜로이드계의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이제 특징으로 봤을 때 우리가 콜로이드계를 그럼 이제 분류를 할 때는 어떻게 분류를 하냐? 콜로이드 그 매질 속에 입자들이 분산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떠한 형태로 이제 분산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첫 번째 콜로이달 디스퍼전이에요. 콜로이드 입자들이 분산이 되어 있는 형태. 즉 입자들이 분산이 된 계를 갖다 이루기도 합니다. 입자들이 분산되어 있는 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A1과 같이 액체 속에 예를 들어서 고체 입자들이 이렇게 잘 분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중력에 의해서 입자들이 점점 가라앉는 B 형태로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C로 돼서 그래서 점점 안정화되는 A에서 B로, B에서 C로 이러한 형태를 갖다가 이제 이루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연력학적으로 thermodynamically unstable이에요. 굉장히 불안정해요. 왜 그러냐면은 due to high interfacial energy, 즉 높은 계면 에너지 때문에 높은 계면 에너지에 기인해서 연력학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특성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A에서 B로, B에서 C로 가는 이러한 경우가 바로
irreversible process예요. 비가역적이라는 거지. 다시 거꾸로 C에서 처음에 A 상태로 돌아오진 않는 그런 유형 특징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랬을 때 A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형태의 전체적인 자유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A에서의 전체적인 total Gibbs free energy, 깁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이제 전개한 그런 이제 이론인데요. 이 깁스 프리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입자의 깁스 프리 에너지 더하기 물의 깁스 프리 에너지 더하기 그 다음에 물과 입자 사이의 계면에서 나타내는 그런 깁스 프리 에너지,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종류가 워낙 또 다양합니다. 이 연력학적으로 이건 이제 약속이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 과학적으로 규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러한 차원에서 도입이 된 그러한 이제 에너지들이에요.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유형.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계적인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계적인 에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반해서, 또는 운동 에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 반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이때 일을 할 수 없는 에너지가 있어요. 바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 에너지. 그죠? 열이에요, 열. 이러한 유형으로는 또 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태, 위치 에너지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에너지와 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일을 할 수 없는 에너지, 이런 형태로 이제 구분을 갖다가 우리가 참고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로 이 콜로이드계 두 번째로서 분류에 있어서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dispersion of polymer material이에요. 고분자 물질들의 분산. 고분자 물질들이 분산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연력학적으로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그런 그 특징을 갖다 보이고요. 또 연력학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것은 가역적이라는 거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A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다시 A로 가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서로 정방향, 역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이 뭐냐면은 association colloid예요. association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회합, 모임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association colloid는 회합 콜로이드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즉 분자나 밀입자가 서로 자기들끼리 뭉쳐서 모여서 그래서 콜로이드 시스템을 형성한 이러한 그 유형을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association이라는 것은 결국은 모임, 회합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association이 표현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대한축구협회 있죠. 대한축구협회를 어떻게 표현해요? KFA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대한, 한국이라는 얘기죠. Korea F Football A Association, 즉 대한축구협회예요. 이 축구협회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축구를 하는 그런 모임들이 굉장히 전국 단위도 있지만은 도 단위도 있고 또는 어떤 시 단위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그래서 하나의 단체를 만든 것이 대한축구협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흩어져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러한 이제 집합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유형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붙었다가 모였다가 흩어지기도 하고 또 흩어졌다가 또 모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연력학적으로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형태다. 그래서 thermodynamically stable이에요. 연력학적으로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형태고, 바로 이러한 형태가 물론 아주 시간이 굉장히 지속되고 오랜 시간 동안 있게 되면은 사실은
얘네들도 최종적으로는 이제 비각적인 형태로 이제 바뀌기는 하겠지만은, 요것이 존재하는 그러한, 일정 그 시간 내에는 비교적 연력학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상태다. 마이셀, 미셀의 형태라든가 셀의 형태를 갖다가 이제 나타내게 되고요. 리버서블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가역적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흩어져 있던 것들이 모이기도 하고 모였던 것들이 다시 흩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가능한 그런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바로 이렇게 어떤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러한 에너지들의 종류는 연력학적으로 봤을 때, 열과 역학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루는 연력학적으로 봤을 때 그 에너지의 종류는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에너지라고 하는 약자를 쓴 E도 있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유형의 에너지 H로 표현하는 엔탈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엔탈피라고 하는 H로 표현하는 것은 mechanical 에너지, 기계적인 에너지에다가, 기계적인 에너지라는 게 뭐예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터멀 에너지, 열 에너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못하고 있는 열 에너지들. 이런 것들이 더해진 것들을 갖다 우리가 엔탈피, H로 표현을 합니다. 줄여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깁스라고 하는 학자가 제시한 이론에서 나타나는 에너지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G예요. 깁스 프리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깁스의 자유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G라고 하는 놈은 정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엔탈피라고 하는 H. 여기에서 뭘 빼냐면은 온도 곱하기 S라고 하는 것은 thermal 에너지의 일종인데요. 온도 곱하기 S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엔트로피를 갖다 이제 줄여서 표현하는 건데, 온도 곱하기 엔트로피의 합을 갖다가 뺀, 엔트로피의 곱을 갖다 뺀, 즉 엔탈피에서 온도와 엔트로피의 곱을 갖다 뺀 이러한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깁스 프리 에너지, 깁스의 자유 에너지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S라고 하는 것은 엔트로피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화하는 동안에 어떤 시스템이나 또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기계적인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어느 정도 바뀌게 되는지, 전환이 되는지, 그런 정도를 갖다 나타내는 이것을 갖다 엔트로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잡하죠? 그러나 정의로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렇게 정의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화장품을 다루고 연구하고 이런 데서는 물론 아주 깊이 있게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계면에서의 에멀션 계면에서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이런 데까지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 저런 연력학적인 부분을 갖다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제조를 하고 생산하고 또는 기본적으로 어떤 포뮬레이션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그러는 데까지는 요 엔트로피라든가 깁스 프리 에너지 이런 것들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저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런 이제 콜로이드와 연관이 되어 있는 용어들, 또 뭐 다양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먼저 dispersion medium. dispersion medium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을 한다면 분산매예요. 분산매라고 하는 것은 연속상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바로 continuous medium이에요. 연속상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해서 dispersed phase. dispersed는 뭐예요? 분산이 되어 있는 phase, 상태라는 거예요. 분산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즉 흩어져 있는 거예요. 분산 내에 흩어져 있는, 입자의 형태로 흩어져 있는 그러한 물질을 우리가 dispersed phase. 그래서 분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다른 형태로는 분산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하고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면 이해를 하기 쉬우냐면요. 용매와 용질. 용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어떠한 물질을 갖다가
녹이는, 그쵸? 녹이는 그런 이제 매개가 되는 것들 갖다 용매 그러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금물이다 그러면 물이 용매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녹아 들어가는 소금이 뭐가 되냐면 용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렇게 용질이 용매에 녹아 있는 상태를 용액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랬을 때 바로 용질이라고 하는 것은 용매에 녹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dispersion medium이 분산매라고 했으니까 뭔가를 갖다가 흩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되는 것을 분산매, 그래서 연속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흩어져 들어가는 녀석이니까는 바로 분산질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거죠. 또 흩어져서 존재하는 상이다 그래서 분산상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저렇게 어떠한 매질 안에 저렇게 입자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골고루 분산이 되어 있을 때 연속상을 이루는 요거가 바로 이제 dispersion medium, 분산매가 되는 거고 연속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저렇게 흩어져서 존재하는, 분산이 되어서 존재하는 요것을 dispersed phase, 분산질 또는 분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얘네들은 discontinuous, 불연속적이라는 거죠. 연속적이지 않고 이렇게 끊어져서 덤덤덤덤덤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콜로이드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슨 필릭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전미사로서 뒤에 붙이는 것으로서 무엇을 좋아하는 loving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오라고 하는 것은 접두사로요. 이것은 액체 이런 뜻이에요. 또는 물은 뭐예요? 하이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접두사로. 그래서 리오라고 하는 것은 액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리오필릭 그러면 액체를 좋아하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굳이 표현하자면 liquid loving 즉 뭐예요? 친액성 이런 의미겠죠. 액체와 친한 그런 뜻이고요. 리오포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전미사로서 뒤에 붙는 그 영어 단어로서 무엇을 싫어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리오니까는 액체를, 포빅 싫어하는, 리오포빅 액체를 싫어하는, 즉 liquid hating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소라는 것이 뭐냐면은 소원하다, 싫어하다 이런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소액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을 의미하는 영어의 접두사는 하이드로죠. 그래서 하이드로필릭은 물을 좋아하는, 그렇죠? 친수성. 그래서 water loving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고요. 하이드로포빅은 물을 싫어하는. 그러니까 싫어한다는 건 소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소원하다, 관계가 소원하다, 그렇죠? 관계가 친밀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이드로포빅은 소수성. 그래서 water hating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또 물이라든가 액체라든가를 표현하는 그런 이제 접두사 이외에도 기름을 표현하는 접두사는 리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포필릭 그럼 뭐예요? 기름을 좋아하는 친유성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리포포빅 기름을 싫어하는 소유성이에요. 그래서 oil loving 또는 oil hating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 용어는 기억을 해두시면 그러면 앞으로도 유용할 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자, 아까 콜로이드의 어떤 전체적인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로서 거기에 있는 입자, 그쵸? 입자의 모양이라든가 크기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요. 바로 그런 구조적인 특성은 입자의 크기, 또 모양 이것을 측정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고요. 여기에는 그때 적용되는 힘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입자가 운동하는 이런 특성들을 갖다 측정을 함으로써 그러면서
입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고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게 됩니다. 여기에 적용하는 것들로는 중력, 전기력, 원심력 이런 것들도 이제 활용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유형으로는 뭐냐면은 마이크로스코피, 현미경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셈이라든가 템, 즉 주사형 전자현미경 또는 투과형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입자의 모양이나 크기를 갖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입자의 모양은 여러 가지 입자, 여러 가지 모양을 갖다가 우리가 아무리 단순화해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저 왼쪽 밑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공처럼, 구슬처럼 생긴 spherical, 구형이죠. 그 다음에 프롤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 럭비공처럼 생긴 거예요. 근데 위로 길쭉하게 생긴 유형이에요. 예, 위로 길쭉하게 생긴 유형이고, 그리고 오블레이트라고 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럭비공이라고 하더라도 이 가운데가 원통형의 똑같은 지름을 갖다 가지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그 찌그러져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프롤레이트냐, 오블레이트냐가 영어로 표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플레이트-like, 판처럼, 얇은 판처럼 생긴 유형이냐, 그거는 이제 디스크-like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죠. 산화철 같은 경우가 그래요. 여러분들 왜 이제 철 같은 거 녹슬면 이렇게 켜로 떨어지잖아요. 한 켜, 두 켜씩.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산화철 같은 경우가 플레이트-like, 판처럼 생긴 그런 입자의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고, 로드-like, 뭐예요? 봉처럼, 길쭉한 봉처럼 생긴 것들이 있어요. 저런 것처럼. 예, 봉처럼 생긴 것도 있고요. 예, thread-like는 실처럼 생긴 그런 형태죠. 코일 형태로 생긴 것도 있고, needle-like도 있어요. 바늘처럼 삐죽삐죽삐죽삐죽하게 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입자를 갖다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바로 이 컬로이드를 갖다 제조하거나 정제하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는, 제조는 이제 입자니까는 어떤 덩어리의 물질, 커다란 물질을 갖다가 아주 미세하게 분쇄를 함으로써 그렇게 미세한 입자로 만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분자나 원자 또는 이온, 이런 것들을 갖다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걔네들을 뭉치게 하는 거예요. 예, 뭉치게 함으로써 그러면서 이제 입자를 갖다가 만드는, 예, 그런 것들이 뭐예요? 결정을 형성시키면서 입자를 크게 하는, 그렇죠? 소금물로부터 물을 증발시키면서 그 소금의 입자들이 서로 이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뭉쳐서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유형이겠죠. 그래서 제조법은 바로 solvent substitution, 용매 치환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chemical reaction, 화학 반응을 갖다 이용하는 방법 있고요. 환원법, 하이드레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photoelectronic device, 이러한 이제 광 전자적인 그런 이제 장치들, 이런 데도 바로 이런 환원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를테면 여러분들 액정에 들어가는 그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액체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바로 이렇게 다양한 콜로이드 상태로 되어 있는 그런 입자들을 만드는데 활용을 하게 되고요. 또 두 번째로 마이크로 에멀전법에 의해서 새로운 입자를 형성하는 과정. 에멀전을 갖다가 형성하면서 입자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는 어떤 핵들, 어떤 입자들이 서로 뭉치게 되는 그 핵을 먼저 형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핵을 중심으로 해서 물질들이 이렇게 붙어나가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탈이 성장을 하게 되는, 즉 결정이 점점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새로운 입자들이 형성되는 과정을 갖다가 같이 살펴볼 수 있고요. 뭐 구체적인 거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뭐 영문으로 제가 썼지만은 아주 쉬운 그런 이제 표현을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결정을 형성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 몇 가지 써놨습니다. 점도라든가 또는 입자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라든가 또 순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이제 입자 콜로이드의 특성을 갖다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런 조금은
어떤 이제 물리화학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뭐라 그럴까 그 개념을 갖다가 통일할 필요가 있어요. 개념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다뤄야 하는 그런 이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단위예요. 단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이제 길이를 갖다가 표현하는 단위도 우리나라는 미터법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미터를 안 쓰고 있어요. 뭐를 써요? 피트나 인치를 갖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쟤네들은 인치라든가 피트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미터로 어떻게 환산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환산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단위와 차원을 갖다 나타내는 것 중에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량의 기본 개념이에요. 즉 측정할 수 있는 것들. 저거는 조금 더 큰 것 같아? 작은 것 같아? 이러한 개념에 측정할 수 있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측정할 수 있는 기본 개념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은 차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뭐예요? 묵직한데? 가벼운데? 이게 뭐예요? 뭔가 모르지만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질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바로 이러한 것들을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리량 측정의 기준으로서 차원을 구체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거는 조금 더 커, 조금 작아. 이것은 결국은 차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길이라고 하는 차원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나라는 미터법. 그렇죠? 영국이나 미국 단위에는 피트나 인치를 갖다 쓴단 말이에요. 이러한 물리량의 측정 기준으로서 차원의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면 단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질량을 나타내는 거는 우리나라는 킬로그램, 그램. 그런 데 반해서 영미 단위계에서는 파운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옛날에 썼을 때는 한 근, 두 근 이렇게 쓰기도 했어요. 그쵸? 예.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단위들을 갖다 이제 씁니다. 단위는 물리량의 내용과 크기를 나타내고요. 기본 단위로서 국제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단위로서는 질량, 길이, 시간, 온도, 물질량, 전류, 광도 이러한 것들이 국제 표준 단위계로 7가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도 단위계는 바로 이러한 기본 단위를 조합해서 표현하는 거고요. 공학 단위계는 질량, 길이, 시간, 온도, 힘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고요. 자,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물리량, 차원이라고 하는 것의 국제적인 차원인 경우에는 질량, 길이, 시간, 온도, 힘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단위로서는 질량은 국제 단위계 킬로그램이에요. 그리고 길이는 미터, 시간은 초예요. 온도는 섭씨나 켈빈으로 쓰고요. 힘은 뉴턴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약자로는 이렇게 M, L, 세타, T, F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책마다. 예. 자, 국제적인 합의는 SI 유니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제 도량형 회의에서 이제 정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량으로서는 차원으로 7개, 질량, 길이, 시간, 온도, 물질량, 전류, 광도에 따라서 킬로그램, 미터, 세컨드, 그 다음에 켈빈, 몰, 그 다음에 암페어, 칸델라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힘의 경우에는 뉴턴, 압력의 경우는 파스칼, 에너지의 경우는 줄이 바로 국제 단위계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영미 단위계, 브리티시 단위계는 파운드라든가 피트라든가 화씨 또는 파운드 몰이라든가 파운드 포스라든가 PSI라든가 BTU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단위계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갖다 가지거나 혹은 이근복 교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그쵸? 화장품 공정 계산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SI 단위계 말씀드렸던 거예요. 표준 단위 뭐가 있고 질량, 길이, 시간, 온도, 물질량, 전도, 광도에 따라서 질량은 킬로그램, 길이는 미터, 시간은 초, 세컨드, 온도는 켈빈입니다. 물질량은 몰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전류는 암페어, 광도는 칸델라로 되어 있어요. 각각의 기본 그런 이제 정의는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은 바로 그래도 최근이라고 하더라도 벌써
30년이 지났네요. 1991년 10월 4일에 파리 국제 도량형 회의에서 SI 단위, 국제 단위계 배수나 약수에 대한 접도로서 더 늘릴 필요가 있다. 바로 이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컴퓨터 용량, 그쵸? 기억 용량 이야기할 때 뭐예요? 몇 메가, 그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그랬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갔어요? 테라까지 갔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앞으로 데이터 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갈 때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배수에 대한 그런 접두사. 또 줄이는 경우도 밀리미터, 거기에서 마이크로미터, 거기에서 더 줄여가지고 또 뭐예요? 나노미터? 그랬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줄여서 또 뭐가 있어요? 피코미터? 더 줄여서 더 미세한 그런 세계까지 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추가를 했습니다. 제타, 요타라고 하는 배수, 그 다음에 갭토, 욕토라고 하는 약수에 대해서도 추가를 했어요. 그 부분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본 단위에서 10배는 데카, 100배는 헥토, 1000배는 킬로가 붙었었죠. 그리고 100만 배는 메가가 붙은 M이고요. 그 다음에 기가, 테라, 페타까지 갔었는데 거기에 엑사, 제타, 요타가 추가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약수로 간 것이 10의 마이너스 1승을 데시. 그래요.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0의 마이너스 2승은 센티. 그래서 센티미터가 있잖아요. 밀리. 그쵸? 마이크로, 나노, 피코, fem토까지 갔는데 거기에 아토, 잽토, 욕토까지 갔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그리고 또 하나 공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그리스 문자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뭐 그동안 접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쵸? 그리고 그 위에도 입실론, 아까 잠깐 나왔었던 제타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에타, 세타, 아이오타, 카파, 람다, 뭐 뮤, 그 위에도 누, 시, 오미크론. 오미크론은 우리 뭐 바이러스에도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오미크론. 뭐 파이, 로, 시그마, 타오 여러분들이 접했던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러한 용어들도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 두시는 것이 혹시 나중에라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걸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